경제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론인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수학을 공부해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최적화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자, 최적화 이론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 제17장에서는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용어들, 성질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장 1절 수리계획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제약 조건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에 대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즉 제약 조건 상에서 이 함수 fx를 목적 함수라 얘기를 할 텐데요. 목적 함수의 극대화를 구하는 문제 또는 이제 극소화라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은 뭘 의미하고 그리고 목적 함수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금은 제한이 돼 있죠. 이 자본금이 무한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자체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런 제약 조건입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어떤 규모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을 때 하나의 수식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면 바로 그것이 제약 조건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때 이윤은 극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함수 fx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윤에 관한 함수로 fx를 표현한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fx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대화란 말을 극소화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비용의 극소화 또는 비용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기가 비용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윤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윤의 극대화, 그리고 비용을 나타낸다면 비용의 극소화 등등 이렇게 제약 조건 상에서 어떤 목적하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런 목적 함수에 대한 극대화나 또는 극소화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수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크게 이 수리계획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계획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비선형 계획법이고 세 번째는 선형 계획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전적 계획법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이 제약 조건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앞서 회사의 어떤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자본금이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요. 인적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관계식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제약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변수, n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그 n개의 변수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설비 투자에 대한 것은 어떤 조건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수식 관계로 다 표현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약 조건입니다. 금융자산, 인적자산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비자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이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고전적 계획법입니다. 제약 조건이 모두 다 등으로 표현되는 상태에서 이 목적 함수의 극대화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든가 할 때 바로 그 이윤 함수였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제약 조건이 등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목적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관계를 고전적 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비선형 계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선형 계획법은 뭐냐면은 이 제약 조건이 부등식 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약 조건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적 함수의 극대화 또는 극소화를 다루고자 한다면 이런 형태를 비선형 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형 계획법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여전히 제약 조건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식들이 전부 다 1차 결합 형태, 즉 선형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제약 조건이 이렇게 보다시피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n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들의 1차 결합, 이렇게 제곱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문자들의 곱셈이나 또는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렇게 1차 결합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목적 함수도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 제약 조건이 앞에 비선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선형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시피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이 모두 선형이에요. 선형은 이렇게 1차 결합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약 조건은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통틀어서 선형계획법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을 이제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표현 방법이 사실상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이제 벡터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런 수리계획법에 크게 세 가지, 고전적 계획법, 그리고 비선형 계획법, 선형 계획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7장 2절 오목함수와 볼록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이 두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수리계획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목적 함수의 극대화나 또는 극설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제약 조건이 없어도 목적 함수의 극대화나 또는 극설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함수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약 조건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극대나 극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함수를 각각 우리는 오목함수, 볼록함수라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오목함수하고 볼록함수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집합이 볼록집합이다 라는 용어를 약속해 보려고 합니다. 컨벡스 셋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합을 X라 놓겠습니다. 이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있겠죠. 그 원소를 하나를 X1, 또 하나는 X2라 나와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요. 하나는 X1, 또 하나는 X2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란색 선분상에 있는 점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선분 위에 있는 한 점을 X햇이라 놓는다면은 우리는 X햇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x2. 여기서 람다는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0이면 이 xs는 x2를 나타내고요. 람다 1이면 xs는 바로 x1을 나타냅니다. 만일 람다가 0과 1 사이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2분의 1이었다면 2분의 1 x1 더하기 2분의 1 x2니까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꼴이니까 산술 평균이니까 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런 기호 표기가 의미하는 바는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 표기예요. 이 노란색 선분이 있는 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 방법 자주 나타나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람다 0이면 x2. 그래서 람다가 조금씩 커져서 2분의 1이면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커져서 1이면 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람다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마다 이 노란색 직선을 x2에서 x1 방향으로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지칭하는 기호 표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노란색 선분이 있는 점을 x햇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어떤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이 컨벡스 셋, 볼록 집합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그 집합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임의 이런 수학 기호예요. x1과 x2가 바로 이 어떤 집합 x 안에 있는 임의 두 원소에 대해서 x햇, 즉 조금 전에 약속했던 x1의 람다를 곱하고 x2의 람다를 1마이너스 람다를 곱해서 만든, 이때 람다는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이 x햇이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요거이면 이 x를 우리는
볼록 집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컨벡스 셋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컨벡스 셋이라는 의미는 이 기호가 다시 이 안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림으로 본다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시 그 집합 안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람다는 여기 있는 이 조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을 왜 볼록 집합이라 말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면 부풀어 올리듯이 그렇게 이게 둥글둥글하게 생겨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집합의 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가지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임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게 될 경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빨간색 사선으로 빗금친 원소들은 이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파란색 직선상에 있는 점의 일부는 속해도 모든 원소가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모두가 다 속해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 햇에 대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집합은 볼록 집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록 집합은 바깥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집합을 통틀어서 우리는 볼록 집합이다 라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볼록 집합이라는 말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오목함수와 볼록함수는 전부 다 이 볼록 집합 안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볼록 집합의 가장 간단한 예로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인터벌 구간도 다 볼록 집합이에요. A, B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개구간 A부터 B까지의 개구간이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해요. 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한 점을 x1 또 한 점을 x2로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은 바로 이 주황색, 이 선분 안에 있는 모든 점들, 얘를 x햇이라 표시할 때 x햇도 다시 이 인터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인터벌로 이루어진 집합을 x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두 점을 잇는 선분도, 그 선분 안에 있는 모든 점도 x 안에 속하니까 이렇게 인터벌 구간도 볼록 집합이 되는 예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볼록 집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절의 제목인 오목함수와 볼록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오픈 인터벌 개구간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개구간이 이렇게 있고 물론 폐구간으로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개구간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이 개구간 안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하죠. 하나는 x1, 또 한 점은 x2 이렇게 선택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함수값들은 다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fx1, 여기 fx2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가 인터벌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벌은 컨벡스 셋이에요. 볼록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시 이 구간 안에 속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여기쯤에 x햇이 있었다라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x햇에서 역시 함수값을 찾을 수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이 함수값은 fx햇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는 이 x1에서 노란색 곡선이 있는 한 점을 P, x2에서 노란색 곡선이 있는 또 다른 점을 Q라 놓아 보겠습니다. 이때 두 점을 잇는 이 파란색 선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점을 잇는 파란색 선분을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x햇은 x1의 람다배, x2의 1-람다배를 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비례식을 좀 쓰려고 합니다. 자, x1과 x2 사이에 있는 x2의 x햇의 위치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좀 생각하는데요. 이 비례관계로부터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잖아요. 비례식 관계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이제 이 x햇이 바로 x1에다 람다배라고 x2에다 1-람다배를 해서 이 위치를 찾았다면 이 삼각비의 적용으로부터 그럼 요 점의 위치도
그와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례관계를 적용한 것뿐이에요. 자, 따라서 비례관계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색깔로 구별할게요. x햇의 함수값은 요거예요. 얘가 x햇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요 파란색 이 선분 위에 있는 점, 요 점을 r이라 놔 보겠습니다. r에서의 함수값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요 r에서의 함수값은 자, 이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죠. 그것은 또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아요. 이 결과적으로 비례관계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하고 비례식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x1에다 람다 벨 하고 x2에다 1-1 람다 벨 했던 것이니까 요 점에서 함수값은 fx1이죠. 따라서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fx1에 람다 벨을 하는 거와 하고, 자, 이제 x2에다가 1-1 람다 벨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fx2에다가도 여기도 1- 람다 벨을 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점의 위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비교해 볼까요? 이 노란색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보라색은 fx햇의 함수값이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세요.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대수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햇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람다 fx1 플러스 1- 람다 fx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될 때, 이때 그리고 람다는 원래 이제 볼록집합에서는 이제 0과 1이 포함된다는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요 부등호를 다룰 때는 단 람다는 0과 1 사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어떤 함수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목함수라고 약속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이런 함수 fx를 우리는 강오목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강오목함수는 strictly concave 펑션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concave가 오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강하게 오목인 함수다 이런 의미예요. 등호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런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등호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등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fx의 햇에 이렇게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등호도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강이란 말을 빼고 이 strictly란 말을 빼고 그냥 conca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람다 fx2예요. 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때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람다가 오른쪽 끝점이나 또는 왼쪽 끝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고 이제 기억하기 좋아요. 부등호일 때 부등호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면 이렇게 될 때는 이 함수 fx는 그냥 오목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정의 자체가 conca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절의 제목인 오목함수와 볼록함수 중에서 오목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즉 오목함수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이 오목함수에 대한 강오목 그리고 오목이란 말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분적 분학에서는 보통 이걸 얘기할 때는 아래로 오목이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다 수식어를 앞에다 붙이는데요. 우리는 이제 용어를 따로 약속을 했어요. 강오목함수, 오목함수. 강오목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오목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이런 부등호가 생기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즉 이렇게 함수값에 대한 이렇게 이런 함수값에 대한 이게 뭐냐면 가중평균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함수값에 대한 가중평균보다 이 가중평균의 함수값이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걸 여기 x의 햇을 2교를 써서 다시 표시하면 부등호 관계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f 람다 x1 더하기 1- 람다 x2. 자, 이제 두 x 값에 대한
가중평균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이게 x 해시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작을 때, 지금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큰 경우는 우리가 오목함수,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강오목함수라 정의합니다. 자, 이것이 강오목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인데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그냥 오목함수를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강오목과 그리고 오목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역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오목을 약속할 때 이렇게 자, 두 x값에 대한 가중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가중평균보다 크면은 오목이라고 말했었죠.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로 번호 붙이도록 하죠. 자,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때를 이것을 강볼록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예요. 강볼록함수예요. 자, 앞서 볼록은 이제 컨벡스에서 우리말로 볼록이라 했었죠. 그래서 컨케이브가 아니라 이제는 컨벡스라 합니다. 컨벡스 펑션. 그래서 여기도 부등호만 있으면 강, 등호도 들어가면 이때 강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볼록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벡스 펑션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강볼록함수 또는 이제 볼록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이 그림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 두 점의 가중평균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함수값의 가중평균보다 작으려면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밖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x1이 이렇게 있고 여기쯤에 x2가 있었고요. x1과 x2가 어떤 적당한 인터벌 안에 있는 두 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점에서의 가중평균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x1과 x2의 가중평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중평균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쯤에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x1을 좀 오른쪽으로 그려봅시다. 여기쯤에 있었다고 볼게요. x1이. 자, 이제 x1에서 함수값은 여기에요. fx1. x2에서 함수값은 여기 있습니다. fx2인데요. 보다시피 x햇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가중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보라색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분을 생각합니다. 얘를 여전히 P, 얘를 Q라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1과 x2의 이 가중평균의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앞서 그림을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죠. 그것은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같아요. 비례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요 점에서 그대로 요거 PQR이라 놓는 다음에 R에 대응하는 요 Y값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비례식이 성립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같아요. 자, 요걸 계산했을 때 요 x에서 표시할 때 x1에다 람다배, x2에다 1마이너스 람다배를 했던 것처럼 함수값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여기에다가 람다 fx1 그리고 1마이너스 람다 fx2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함수값들의 가중평균하고 노란색하고 보라색을 비교해 보세요. 가중평균의 함수값이 더 작게 나오죠. 가중평균의 함수값의 가중평균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를 우리는 볼록이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목, 이런 것들을 볼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건데요. 미분적 분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아래로 오목 또는 말을 바꿔서 위로 볼록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위로 오목 또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미분적 분학에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수학 이 교재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중평균의 함수값하고 바로 함수값의 가중평균 사이의 대수관계를 통해서 오목과 볼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위로 아래란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가 오목함수예요. 아시겠죠? 얘가 볼록함수이고요.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목함수란 말과 강볼록은 등호가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볼록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가 이제 여기 보세요. 등호인 경우만 딱 놓고 본다면은 여기 등호가 된다는 얘기 여기랑 비교를 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건 마치 뭐냐면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함수값이 따로따로 분배된 것처럼 나타나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선형성 구조를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1차 함수라면 이렇게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함수값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전개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다 놓고 계산해 보면 이 1차 함수인 경우라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형함수, 다른 말로 1차 함수는 바로 이렇게 오목함수이면서 동시에 볼록함수가 돼요. 그래서 오목함수인 동시에 볼록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은 다 아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오목이라 했었죠. 이번에 이렇게 되고 등호가 들어 있으니까 볼록인데요. 바로 이렇게 선형함수는 오목함수이면서 동시에 볼록함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일변수 함수만 놓고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각각 오목과 볼록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변수 이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변수 이상으로 확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볼게요. 자, 일변수 함수의 개념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역시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모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바로 오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목함수예요. 이변수 함수. 자, 이렇게 될 때 얘를 볼록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있었겠죠. 이 정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볼록집합이어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선분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의 정역은 x와 평면의 그림자가 될 텐데 이 그림자 영역은 볼록집합이에요.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도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다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인 경우도 오목함수, 볼록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고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일반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n변수 함수로 확대해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n변수 함수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조금 전에 그냥 집합 x 안에 두 점 x1, x2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는 얘를 일반화 시켜서 벡터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벡터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책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볼드체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벡터예요. 이건 이렇게 쓴 거는 이제 하나의 원소예요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벡터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굵은 글씨체로 된 경우에서 자, 첫 번째 벡터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를 생각합니다. 얘는 Rn 공간에 있는 또 다른 벡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이제 새롭게 정의할 때 임의로 x1 벡터와 x2 벡터를 각각 Rn 공간 안에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차원 벡터 공간 안에 두 개의 벡터 x1과 x2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x1과 x2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벡터의 햇을 표시한 것은 앞서 했던 것처럼 이거 좀 지워도 되죠. 똑같이 x 햇은 이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그리고 여기는 x1 벡터 1-람다 x2 벡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그러면 이제 Rn 공간상에 다시 얘가 포함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Rn 공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도 볼록집합이에요. 자, x햇이란 말 뜻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벡터로 그냥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동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역시 강오목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오목. 그리고 역시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목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케이브 n차 공간을 확대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얘도 벡터를 뜻하는 거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n 공간상에서도 강오목 함수 그리고 오목 함수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사실 Rn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만약에 R3 여기 3천 공간상에서라면은 왼쪽 그림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던 그림이 있었죠. 이런 그림이 바로 오목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볼록 함수를 뜻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Rn 공간은 이제 그림은 안 그려줘도 우리 수식 관계로만 이렇게 되면은 강오목, 이렇게 되면 등호 들어가면 오목, 이렇게 형식적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 있을 때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은 그때는 얘도 Rn 공간상에서 강볼록 함수, 컨벡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은 얘도 우리가 볼록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자,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어려움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목 함수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극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록 함수인 경우라면 당연히 극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안에 극대가 되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 극소가 되는 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여기서 잡으면은 이 극소, 극대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림상으로 여기에서 잡았을 때는 즉 여기 극대화 되는 점을 구간이 포함하고 있고 극소화 되는 점을 이 구간이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오목 함수일 때는 극대, 볼록 함수일 때는 극소를 찾을 수 있고 Rn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따로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인터벌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전범위로 얘기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도 전범위로 얘기를 한다면 제약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도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약 조건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절에 오목 함수와 볼록 함수가 갖고 있는 중요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제약 조건이 없어도 극대나 극소를 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절을 통해서 배웠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단원 18장에서 이렇게 제약 조건이 따로 없는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변수 함수로 제한을 두고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n변수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목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잘 관찰해 볼까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극대와 극소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사실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상당수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루기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각각의 점에서 우리는 접선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목 함수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각각의 점에서 접선보다는 그래프가 작다는 더 함수값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목 함수 갖고 있는 특징 접선보다 함수가 더 작아요. 말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 오목 함수보다 접선이 항상 위에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임의의 점을 하나 x제로 넣어 볼게요. 요 한 점에서 접선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가 함수 fx가 오목 함수였을 때 오목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점에서 접선이 이 한 점에서 요 한 점 p x0 그리고 fx0 했을 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한 점 접선의
y라 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함수값 그리고 f'(x0) 그리고 x-x0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미분편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으니까요. 보다시피 이 오목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값보다도 이렇게 접선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목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접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보다 함수값이 더 작아요. 즉 접선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수학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일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가 오목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등식의 오른쪽은 기껏해야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선형함수예요. 1차 함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 여기에서 x에서의 함수값을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오목함수는 뭘 나타내냐면 이 선형함수의 함수값이 이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 실제 참값은 여기 있는데 그 실제 참값보다 더 오버돼서 더 과도하게 측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사값 계산할 때 그런 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지었습니다만 만약에 볼록함수인 경우는 오히려 또 반대죠. 볼록함수인 경우는 바로 볼록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접선보다도 곡선이 더 위로 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의 점에서 접선보다 함수가 위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돼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거 똑같이 썼다라 볼게요. 그러면 아 이건 볼록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목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고 볼록함수가 되는 것은 이런 부등호가 성립한다면은 그때는 각각 오목과 볼록이라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더 일반화 시켜 볼까요? n변수 함수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n변수 함수로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Rn 공간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건 이제 일변수 함수일 때 얘기고요. 이제 Rn 공간 상에서 생각합니다. 이제 X라는 벡터는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씁시다.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X라는 벡터와 X바라는 벡터가 이 Rn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0 대신에 우리 책에 있는 기호대로 x바를 써서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f x바 플러스 자, 여기 이제 시그마 n변수 함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xi 마이너스 xi 바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디어는 일변수 함수일 때는 여기 f' 하나로만 표현되는데 얘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본다면은 x바 여기 보면은 여기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 더한다는 얘기니까 f1 x바 x1 마이너스 x1 바 플러스 f2 x바 그리고 이런 말이거든요. x2 마이너스 x2 바. 그래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fn x 바 그리고 xn 마이너스 xn 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변수 함수라면 여기까지로 끝나죠. 변수가 x1, x2 두 개만 있다면 이렇게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변수 함수일 때는 접선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변수가 두 개밖에 없었으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는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저평면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평면이 곡면보다 크고 나타나는 얘기니까 곡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평면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곡면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하면 저평면이 더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평면, 이 변수가 두 개밖에 없다면 저평면이 곡면 위에 있을 때는 아, 이거는 오목함수구나. Rn 공간상에서 오목이었구나 라는 뜻이고요. 저평면이 곡면 아래에 있더라.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아, 이거는 볼록인 함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을 이제 벡터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둘씩 곱한 것이니까 그라디언트 벡터 F1, F2 이게 편도함수를 뜻하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del F X 벡터 이 del F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 벡터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del F는 F1, F2, F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del F라 한다면은 이거에 전치를 시켜야 돼요. 전치.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X 바. 이걸 그냥 간단하게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1변수일 때고요. 이건 n변수일 때예요. 이거 트랜스포즈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오른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오목함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강오목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등호가 있을 때를 놓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지금 벡터로 표시했던 부분들, 아까 오목, 강오목, 볼록, 그리고 오목, 볼록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 그래서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더라. 아, 그럼 오목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부등호방이 반대면 볼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로 더 확대를 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벡터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Rn 공간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얘기고, 얘를 이제 del F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책에서는 이렇게 오목을 설명해 놨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볼록도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17장 3절 준오목함수와 준볼록함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